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공동포럼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원주과대학 고상백 교수입니다. 먼저 이번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애써주신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님, 한상원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연말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찾아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헬스와 의료 AI를 주제로 하는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과 보건의료 분야의 융합을 통한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이 공동으로 기획하여 마련한 자리입니다. 양대 한림원의 전문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의료 AI 분야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나은 보건의료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정진호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빛내주신 의료계, 산업계, 학계 전문가 여러분께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디지털 헬스와 의료 AI라는 중요한 주제로 공동 포럼을 함께 개최해 주신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한상원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학한림원은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과학적 토대를 쌓고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지켜온 든든한 축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두 한림원이 함께 국민 건강과 인류의 삶의 향상을 위해 책임을 나누겠다는 공동 선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료는 병원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의 일상 속에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전 과정을 관통하는 새로운 건강관리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와 의료 AI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 인력 부족, 지역 의료 격차와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의 신뢰성과 품질, 알고리즘의 투명성, 공정성, 의사의 전문성과 책임, 환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규제, 윤리, 법제도라는 복잡한 문제들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의 의사와 과학기술자, 법윤리 전문가, 정책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기술의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장치를 함께 논의할 때에만 디지털 헬스와 의료 AI가 국민에게 진정한 신뢰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앞으로도 의학한림원과 손을 맞잡고 데이터 AI 기술과 임상이 긴밀히 융합되는 진정한 의미의 지식 동맹을 강화하고 연구 현장의 우수한 성과가 제도와 규범으로 뒷받침되고 혁신이 안전과 윤리 위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미래지향적 정책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자리에 준비해 주신 한림원과 의학한림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지혜가 모여 한국 디지털 헬스와 의료 AI가 세계적 모범 사례로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진호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의 한상원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정진호 원장님으로부터 지식동맹이라는 아주
감개무량한 말씀을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개받은 의학한림원장 현상원입니다. 금년이 이제 을사년이라고 얘기하는데 120년 전에 을사늑약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한 해이기도 했으나 이미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의학계 의료계에 2024년 작년에 12월 3일은 청천벽력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의대 2,000명 증원, 의대생과 전공의 제도권 탈출, 그 다음에 과학을 추구하는 임상의학자 연구력의 처참한 붕괴 등등 과연 가역적인 회복이 가능할까 하는 의심을 아직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의학계, 의료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과학기술계에 뜻있는 학자들은 바른 의견을 내어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마치 지난 정부의 갑작스럽게 과학기술공학계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과학기술의 토대가 흔들리게 된 R&D 카르텔 사건과 더불어 양대 비극적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중에서 한 줄기 빛은 과학기술한림과 의학한림원의 동병상련의 입장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항하는 공조체계였습니다. 과학기술한림원은 1995년에 창립되었으니 2004년에 창립된 의학한림원보다 9년 먼저 설립되었고, 과기한림원과 의학한림원은 공학한림원과 함께 각각 기초과학진흥법, 의료법, 산업기술 촉진법에 명시된 법정단체입니다. 의학한림원은 대한의학회의 일단의 임원들께서 뜻을 함께하여 출범하였지만 롤 모델은 과학기술한림원이었습니다. 또한 3대 한림원의 병립체제의 롤 모델은 미국의 National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 Medicine, 나셈, 우리말로 전미과학공학의학한림원입니다. 여기에는 전미과학한림원, 전미공학한림원, 전미의학한림원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전미연구평의회를 집행기구로 두고 있고 그 리더는 전미과학한림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는 최고의 지식산업 국가인 미국의 과학 발전을 효율적이고도 장기적으로 이끌어가는 필수적인 기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가 깊고 상대적으로 재정이 탄탄하던 과학기술한림원의 지원으로 서울국제안보 심포지움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를 계속 진행해 왔고, 2017년에는 역시 과기한림원의 주도로 3대 한림원 연구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었습니다. 그리하여 2018년엔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감염의 발생 원인과 환자 안전 확보 방안, 또 초미세먼지를 주제로 원탁 토론회 또는 심포지움을 하는 등 2018년에만 3개의 행사와 3회에 걸친 정책 제안서를 발간한 바 있고, 2019년부터는 또 역시 과기한림원에서 주도하셔서 전문 요원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을 위한 거시적 담론을 다루었습니다. 2019년에 퓨처 메디신이라는 제목으로 한림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과기한림원과 의학한림원 협업은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2020년에 18번, 2021년에 10번의 행사를 계획하며 개최하면서 협업의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정진호 과학기술한림원 원장님의 결단으로 공동행사를 다시 개최하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수레를 끌고 가고 미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아서 녹슨 바퀴를 닦아내고 기름치면서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수레를 새로 만드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양대 한림원의 협업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정진호 원장님, 또 박영년 부장님을 비롯한 과기한림원의 임직원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협업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의료계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디지털 헬스와 의료 AI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AI 기술 혁신에 예상되는 폭발력은 감히 형언하기 어려우며 여기서 주저하다가는 의료계의 생존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도 보장할 수 없는 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자로 나눠주실 고상백
서준범 교수님은 너무도 잘 알려진 이 분야의 석학이시고 토론자로 임해주실 김현정, 이민진, 옥민수 예종철 교수님, 김병관 사무관님 또한 뛰어난 통찰력으로 의료 A의 혁신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계신 각계의 전문가들이십니다. 오랜만에 개최되는 오늘 토론회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며 이를 이끌어 주실 박영련 과기한림원 의학학 부장님, 또 이영성 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학한림원장으로서 이 주제에 관련하여 한마디 당부를 드립니다. 과거의 산업혁명에서 반드시 뒤따르는 문제였던 양극화의 심화가 지금의 거대한 AI 산업혁명의 파도에서는 혹시 미리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인사말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상원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향성과 메시지를 바탕으로 오늘 포럼의 논의가 더욱 풍성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주제 발표가 이제 이어질 예정인데요. 첫 번째 주제 발표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신 박영련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의학학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025년도 제1차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공동 보건의료포럼 주제 발표 세션의 좌장을 맡은 과학기술한림원 의학학부장 박영련입니다.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두 분의 주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헬스와 의료 AI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고상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원주과대학의 고상백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디지털 헬스와 의료 AI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과 문제 인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는 오늘 발표할 내용에 대한 핵심 요약을 먼저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헬스, 의료 AI 등 보건의료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볼 때 성장률이 타 산업보다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정책으로 관련 기술이 시장 진출 기회가 제한이 되어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합리적인 규제와 조기 시장 진출 지원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견인차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디지털 헬스의 AI 융합으로 선도형 혁신 시스템 구축으로 산업 성장을 통한 의료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의 삶이 증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급격한 변화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중요한 특성은 초연결성과 초지능입니다. 이 특성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더욱 지능적인 사회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화와 AI 급성장은 보건의료 체계의 상호 연결성을 증대시키고 구조적인 장벽을 허무는 방향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보건의료 산업혁명을 통한 신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신서비스 창출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장표는 산업혁명 특징에 따른 보건의료 산업의 특징 변화입니다. 산업혁명 변화와 함께 보건의료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 분야 또는 과제별로 현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황입니다. 디지털 헬스, 빅데이터, 로봇 등 보건의료 기술을 통한 산업혁명인데요.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디지털 기술,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과 같은 데이터 과학의 급증은 보건과 의학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 CES에서도 보면 주목해야 할 기술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와 인공지능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보건의료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가속화시켰던 요인도 바로 헬스케어 산업의
급속한 디지털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관련 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현황입니다. 병원 시스템 디지털 전환과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연결성입니다. 우리나라는 병원에 EMR 시스템을 도입하여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마다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데이터 통합의 한계가 노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 체계의 상호 연결성을 증대시키고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호환 가능하고 데이터를 통합 연결할 수 있는 병원의 디지털화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현황입니다. AI에 기반한 융합기술로 보건의료 분야 신산업 서비스를 창출해야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AI 기술을 적용한 융합기술에 대한 투자가 여타 산업보다 투자가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AI 기반 기술이 단일 기술 또는 특정 분야에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융합기술을 통해서 선도형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후발주자이지만 특별히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도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에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보건의료 분야의 미래를 선도할 의사과학자 양성이 필요한데 현재는 일부 대학이나 또는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번째 현황입니다. 디지털 헬스와 돌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가 21%가 되면서 초고령 사회에 우리나라가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35년이 되면 30%, 특히 38년이 되면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후기 고령기 인구가 50%가 돼서 급격하게 질병 부담이 증가합니다.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게 디지털 헬스 등 보건의료 기술을 통한 사회구조 인프라를 삶의 질 차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 요인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이 디지털 헬스 빅데이터 로봇 분야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시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헬스 산업의 혁신을 제한하는 진입 규제,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인허가 및 평가 절차, 복잡한 시장 구조와 제한적인 시장 등이 산업 활성화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으로 인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한계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의 미비로 활성화의 제약 요소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위기 요인으로는 병원이 EMR 시스템으로 디지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상이하고 데이터를 통합하기에는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고 데이터 통합을 위한 데이터 전송권 등 제도적 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현황입니다. 정부와 민간 부분 투자 활성화로 연구개발 성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 분야에 집중되거나 새로운 제품군 개발을 위한 기술 간 연계 협력 체계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R&D 지원이 사업기간 내 성과 중심 운영으로 인해서 추격형 기술 개발에는 의미가 있었으나 향후 미래를 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보건의료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의 디지털 역량은 현재 충분한데 인재 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타 국가에서는 인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인재 부분과 규제 분야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취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와 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고령화 사회에서 과거와 크게 달라질 노인성 질환과 돌봄 수요 증가에 적합한 미래의료 돌봄 시스템은 현재 있는 병원과 시설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 돌봄 체계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의료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이 일단 쉽지가 않고요.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돌봄 서비스 체계가 연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수요자가 억지로 맞춰야 되고 일부 서비스는 미충족 형태로 남아있는 등 서비스 체계가 분절적입니다. 디지털 헬스 기술 및 로봇 등 최첨단 산업으로 연계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회 요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 케어가 수요가 높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비해 우리나라는 디지털 경쟁력이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잠재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에 활용해서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병원 모델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일 병원에서 지역 중심으로 의료기관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회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 플랫폼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 현재 키스티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 동의를 전제로 디지털 헬스 라이프로그 데이터와 의료 정보를 스마트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역시 PHR 기반으로 플랫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의료용 로봇, 중재 의료기기, 차세대 진단기술, 원격 의료기기 및 삽입형 중재 의료기기 등 첨단 디지털 기술 기반의 기술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회 요인입니다. 2015년도 현재 우리 의료비 상승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래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디지털 전환이 가장 시급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고 서비스 현장의 ICT 수용도가 향상되고 있고요. 디지털 헬스에 대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는 돌봄 분야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황,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을 토대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표는 디지털 헬스 등 보건의료 기술의 패러다임 변화와 특징을 한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주 서비스의 컬럼을 보시게 되면 서비스의 경우에는 병원 내 치료에서 과거에 이헬스, 유헬스를 거쳐서 디지털 헬스가 관심이 집중되는 현재에 이르렀고요. 향후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지는 의료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주 이용자 컬럼을 보시게 되면 이용자는 의료인에서 시작을 해서 환자를 넘어 이제는 국민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경우에는 EMR을 거쳐서 현재 PHR을 넘어 상호 연결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보건의료 산업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발전된 디지털 헬스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서 보건의료 산업 혁신을 통해 성장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정책 방향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하고요. 보건의료 분야는 규제 산업입니다. 규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규제 정책을 마련을 통해서 보건의료 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추격형 시스템을 지향하고 선도형 혁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법 제도 기반의 합리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타 산업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 기여가 높은 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적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데이터를 통합 연결할 수 있는 병원의 디지털화와 지역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스마트홈과 디지털 바이오마커 및 라이프로그 등을 의료 데이터와 연계해서 맞춤형 의학을 구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분야 간 융합을 시도해야 합니다. 단일 분야는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기술, 여러 분야 간 융합을 시도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수요를 검증하고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AI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정책 효과 및 실효성을 확인할 선도형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AI 시대를 여는 데이터 혁신으로 유전체 등 오믹스 정보와 병원의 의료 정보, 디지털 바이오마커 및 환경 데이터 등 데이터 통합을 통한 데이터 혁신을 이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연계 사용자 중심의 통합 돌봄 케어 시스템과 안전한 쾌적하고 서비스가 융합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서 현재의 돌봄의 서비스의 분절을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 하에 구체적인 목표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디지털 헬스와 의료 AI에 대한
정책 목표와 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보건의료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선순환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첨단 보건의료 기술을 접목한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증 연구 및 신기술 영역 핵심 기술 개발 지원 및 국민 생활 질 향상을 위한 분야가 발굴 지원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서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했지만 인허가 및 평가 절차 등 합리적 규제를 위한 절차 개선, 데이터 활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도전적 혁신적 연구 분야 발굴을 위한 R&D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얘기인데요. 데이터를 통합 연결할 수 있는 병원의 디지털화와 데이터의 표준화 및 연동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의료 서비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합니다. AI에 기반한 융합기술로 실용적인 수요 기반으로 신시장 창출을 위한 R&D 혁신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추격형을 넘어 선도형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앞으로 담당할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헬스와 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향후 노인 인구 급증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시설에서 아마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병원, 요양병원 등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 통합을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디지털 헬스, AI 기술, 로봇 등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격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주요 주제별 현황과 개선 방향을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진입 규제, 산업 활성화 장애를 제도 규제 정비로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요. 전통적인 R&D 지원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체계의 지원이 필요하고요. 각 병원별 EMR 시스템의 블록화를 병원의 디지털화 데이터의 연계로 지역 내 의료 데이터의 분절을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의 연계, 개별 제품별 인공지능을 기술 간 분야 간 융합을 통한 AIX 육성으로 추격형 기술 개발을 선도형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체계로 자료 활용의 제약을 데이터의 혁신으로 AI 융합 활용할 수 있는 틀로 인공지능 융합 기술의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을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재 양성으로 돌봄 노동력 부족 및 서비스 간 공백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통합 서비스로 개선 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상백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의료 AI와 의료 혁신을 주제로 서울 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서준범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인공지능과 의료 혁신, 특히 디지털 헬스 관점에서 이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다양한 한국의 벤처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의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 지난 10년간 인공지능 분야, 특히 의료 분야 AI의 변화는 정말 저희가 2016년에 저는 이제 국내 벤처 회사들하고 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변화들이 있어서 그걸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2016년에 국내 회사 중에 하나인 뷰노라는 회사로 흉백스레이에서 저 결절을 찾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인데 지금 보시는 칼라맵이 저 인공지능을 교육하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해서 저 이상 소견을 찾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어텐션 맵의 변화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에 전문가들이 도제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높은 레벨의 개념이라는 것들을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지능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요. 그 같은 시기에 이제 이런 주제의 다양한 연구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한 얘기라든지 스킨 캔서, 병리 이런 이제 결과들이 쏟아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때 마치 그 같은 해 알파고 바둑 전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세돌을 이기겠냐 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을 봤던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요. 16년에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전문가들이 가르칠 수 있었던 전문가들만 이렇게 전해 내려오던 반복적 업무지만 굉장히 고차원적인 업무라고 생각한 것들을 인공지능이 배울 수 있구나. 근데 사실은 그때도 소위 네로우 AI, 그러니까 굉장히 정해진 것들을 아주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로 가르쳐서 가능하다는 얘기였고, 이 당시에도 제너럴 인텔리전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2050년까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계대내 연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한 3년 지나서 자마 에디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특정 분야의 의료에서 인간보다 잘한다는 내용의 연구는 더 이상 내가 논문으로 받지 않겠다. 임상적 가치를 증명해라. 그러니까 이제 2년 만에 그렇게 인식이 우리가 바뀐 거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로 수많은 인공지능 기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이 한 1,000개가 넘고요. 그 임상적 사용이 허가된 FDA를 통과한, 한국이 한 600여 개 됩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국이고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의 진입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제도적인 문제들, 수가를 포함하는 제도적인 문제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수용성 등의 문제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그 전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러니까 초반에 저희가 이제 소위 CNN, RNN 이런 기술들을 사용했는데 그 후에 이제 적대적 생성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이나 특히 이 트랜스포머라는 거에 출현, 이것들이 이제 의료 AI, 사실 AI 전체조의 발전을 완전히 바꿔 놓고 있고, 특히 이 거대 언어 모델의 출현은 정말 쇼킹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뒷말 맞추기 수준의 지능을 만들었던 건데, 만들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지능에 근접하는 성능을 내게 된 놀라운 효과를 보여준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우리가 일반 인공지능, 제너럴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시대에 도달하고 있죠. 그래서 뭐 거기에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놀라운 법칙들, 그러니까 연산량을 늘리고 데이터 모델의 크기를 늘리면 성능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모델의 크기를 늘리면 갑자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들이 출현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인공지능의 상황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반 모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과거에 이렇게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아주 작은 영역을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같은 포맷, 트랜스포머라는 포맷으로 집어넣어서 가르치게 되면 일반적인 지능을 배우게 되고, 이거를 통해서 이후에 아주 작은 데이터로 튜닝만 해도 전문가 수준의 지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의료 분야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미국 의사 시험을 몇 점에 통과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 10년 만에 엑스레이의 결절을 찾던 시대에서 일반의 수준의 지능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메디컬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대를 진입하고 있고, 올해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코디네이티드 메디컬 AI 에이전트 이래가지고 그 일반적인 지능을 더 특화해서 여기서 보이는 대로 이런 각각에 해당하는 관하 또는 다양한 코디네이트 또는 무슨 뭐 수술 로봇 에이전트, 이런 다양한 에이전트를 통해서 우리 의료 현장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는 형태의 지능의 연합으로 나아가자는 제안까지 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변화했다면 향후 몇 년간 어떻게 변화할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인공지능으로 현실 의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이 변화하는 기술을 우리가 추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현 단계에서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의료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낼 건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이 잘하기 때문에 의사를 대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그 1차원적인 생각 같아요. 이게 사실은 사회에 있어서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규격화되어 있고 병원 중심의 일방적인 치료 중심인 이 보건의료가 어떻게 개인화되고 예방 중심의 쌍방향의 결과를 중시하는 가치를 중시하는 헬스케어로 바뀔 거냐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헬스케어의 디지털 전환이 이런 패러다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관점을 볼 때 특히 한국처럼 뭐 지금 현재는 의료 시스템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적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전통적으로 잘 오퍼레이트하는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에서 디지털 전환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현실 의료 시스템과의 끊임없는 갈등 조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 인공지능을 얘기했던 어떤 뭐 의료진의 일부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현실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관점에서 새로운 시스템, 지능형 휴먼 인텔리전스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조화롭게 새로운 시스템을 개척해 나갈까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료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까? 제가 이게 사실은 상당히 오버랩이 있지만 개념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의 증가. 그러니까 이제 의료의 버든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많은 의료진들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비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별 의료진의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이것들이 이제 사실 지난 10년간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때 가장 집중했던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단보조 AI라든지 또는 의무기록이라든지 다양한 의료인의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이제 집중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미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이 대부분 다 한국에서 이미 인허가 돼서 사용되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진단보조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고 현장에 이미 도입된 기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진단보조 외에도 워크플로우를 개선하는, 이건 이제 그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차티라는, 그러니까 환자가 외래에서 의사랑 얘기하고 있으면 그것들을 자동화해서 의무 기록화하고 요약하고 심지어는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도, 진단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고, 제가 뭐 네이버의 예를 들고 있지만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의학 연구에 있어서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빅데이터, 유전체 분석, 신약 개발, 오늘은 이런 얘기는 조금 덜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심포지움에서 반복돼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약 개발에 있어서 대부분의 메이저 파마들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도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개발 주기를 뭐 2분의 1, 3분의 1로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두 번째로 이제 의료 수준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이제 그 왓슨으로 대표되는, 왓슨이 이제 사실 사업을 접었지만 저는 왓슨이 너무 일찍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왓슨이 가지고 있는 소위 임상 의사 결정 보조 시스템이라는 쏟아지는 의료 정보와 새로운 의학 지식 그리고 환자의 복잡한 데이터를 어떻게 종합해서 최적의 판단을 할 것인가라는 것들은 계속해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LLM 기반의 그 문답 엔진들이 소개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격 협진을 보조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되고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상의사 결정 보조 시스템, 사실 수많은 3차 기관의 전문가들은 이 부분의 연구를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최적의 개별 환자의 디시전을 내린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이런 것들을 특히 전문가 수준으로 조금 그 정보가 부족하고 조금 더 제너럴리스트에 해당하는 의사들도
전문가 수준의 판단을 하기 위한 이런 기술 개발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놀라운 것들 중에 하나는 이런 이제 그 대화형 LLM 기술을 통해서 의료를 보좌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픈 에비던스라는 미국의 학자 그룹이 만든 검색 엔진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검색 엔진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게 글자가 너무 작은데요.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딜레마들, 그러니까 환자의 감별 진단부터 트리트먼트 옵션, 만약에 환자가 그 트리트를 거부했을 때 올터너티브 옵션, 드럭의 도우징 또는 뭐 드럭의 인터액션, 수많은 임상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마주하고 있는 질문들을 여기 적으면 거의 논문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애큐리트합니다. 이 오픈 에비던스가 작년에 USML이 100점을 맞아서 굉장히 파란을 일으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더 이상 구글을 쓰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질문들은 다 오픈 에비던스 이 대화형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이런 검색 엔진들이 앞으로 우리 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격 협진, 우리나라에서 사실 잘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 원격 협진이라는 것들이 진료의 파라다임이나 의료 수준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차 의원이나 2차 의원의 좀 더 많은 분야의 환자, 그 질병을 보고 있는 환자들이 전문가 수준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원격 협진 툴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원격 협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3차 병원의 전문가가 2차 병원의 전문가 그 환자 그 의사가 보고 있는 환자와 유사한 세팅의 환자를 유사 증례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개발된 CDSS를 포함한 수많은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기술 그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우리가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예측인데요. 이 예측형 의료 기술이 굉장히 의료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고 이미 그 소위 뷰노나 그 한국의 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하고 있는 중환자 예측, 그러니까 입원 환자들이 언제 중환자로 빠지는 폐혈증이라든지 심정지라든지 이런 중환 상태로 빠질 건지를 미리 예측해서 대응하게 하는 기술들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미 현장에서 유용한 기술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기회검진 기술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골다공증을 예측하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런 기회 검진을 통해서 과거의 영상이나 검사로 예측하지 못했던 질환들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들이 얘기되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사실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이 개인화된 질병 예측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LLM 기술을 이용해서 UK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가지고 1000종의 질환이 향후 환자에게 어떻게 발생할지의 리스크를 보여준다고 이 논문의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논문인데 이 슬라이드는 사실 이후에 얘기해 주실 예종철 교수님이 보여주신 슬라이드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UK 데이터만이 아니라 덴마크 데이터로 검증을 했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갖게 되면 환자들을 미리 대응해서 중환자로 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기술들이 우리 의료의 수준을 높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접근성의 강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접근성의 강화라는 것이 저는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선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의료 수준의 이 좋아지는 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 얘기되는 지역 필수 의료의 위험 이런 그 위기 이런 걸 생각하면 그분들이 왜 서울의 대학병원들을 찾고 있느냐? 그게 단순히 거기 의원이 없어서이기 때문에 거기 의원을 만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일차적인 생각이죠. 거기에 있는 집 앞에 있는 의원에서 자기의 주치의가 대학병원 수준의 진단과 정보를 줄 수 있다면 왜 굳이 대학병원을 가겠습니까? 이런 지능형 기술들을 통해서 1차 의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이제 만들어져야만 실제적인 접근성의 강화, 지역 필수 의료들의 강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접근성이라는 측면이 이런 의료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환자의 의료 지식의 접근권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의료진들이 한국말로 글을 써놔도 그 환자들이 알아듣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것도 역시 네이버의 장표이긴 합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1차 의료를 담당하시는 분에게 다양한 지능형 기술 에이전트가 붙어서 전문의 수준의 정보와 진단과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접근권이라는 문제들이 얼마나 완화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환자에게 의학 지식의 접근권을 하는 문제, 이게 특히 요즘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해석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단순히 그 간호사가 요약해주는 몇 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검사 결과를 인공지능 에이전트한테 주면은 모든 검사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질의응답식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다면 환자들이 갖고 있는 자기 권리의 확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접근권을 강화하는 기술로서의 인공지능 기술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 영역의 확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보건의료 패러다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병원 중심, 치료 중심의 기술에서 이것들이 건강한 사람의 건강 관리에서부터 퇴원 후 관리, 노후 의료 복지까지의 영역들을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1차 의원들이 주치 개념으로 건강에서부터 건강한 사람부터 관리하고 또 퇴원 후의 관리도 마치 자기 호주머니에 버추얼 간호사를 데리고 다니는 버추얼 너스 개념으로서의 관리 그리고 노후 의료 복지까지를 확대하는 이런 것들에 이제 지능형 에이전트들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이미 이런 그 모바일 헬스에 수많은 센서들이 개발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이런 것들을 통한 환자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수많은 앱 서비스들이 나오고도 있는데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그 카카오 헬스케어의 그 파스타라는 앱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이 파스타 외에도 녹십자라든지 다양한 기관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건강관리나 다이어트, 당뇨 환자에 있어서 이런 것들 하는 걸 넘어서서 이 데이터들이 자기 주치 병원 의원 기관까지 연결되고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의 주치의가 그 환자의 당뇨 혈당치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자동으로 모니터하고 혈당의 위기가 왔을 때 선제적으로 의료진이 환자에게 접근하고 이럴 수 있는 아주 서로 인터액션하는 건강 관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퇴원 관리와 관련해서도 이제 가상 간호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이런 앱들의 개발들이 지연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제 외국에서 여기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단순히 어떤 일반 질환에 대한 문의가 아니고 이 환자 그 개별 환자의 상태를 인풋하면 그 환자에게 가장 최적의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뭐 약 먹을 시간에 알람을 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작은 질문들까지 다 대답해주고 선제적으로 합병증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의료진과 연결해주고 이럴 수 있는 정말 그 퇴원 후에도 자기 옆에 간호사를 데리고 다니는 수준의 의료 영역의 확대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의료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통과됐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런 의료 혁신이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인공지능 하나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디지털 전환의 관점에서 다양한 기술들과 어떻게 결합할 건지를 고민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는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 의료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기술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의료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파운데이션 모델, 이 제너럴리스트 메디컬 AI라는 개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만 이런 다양한 그 요구되는 영역의 지능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건데 그럼 우리가 이런 제너럴리스트 메디컬 AI를 구글 걸 갖다 쓸 수 있을 거냐 한국 의료를 개혁하는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 정부에서 소버린 AI 정책하고도 일치하고 우리나라의 3차 의료기관에 집중된 데이터의 특성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지난주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네이버 서울대 병원이
이러한 시도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기술들, LLM 기술들을 한번 보여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진료 현장에 최적화된, 그래서 뭐 이분들의 주장은 K-MED가 우리나라 국가고시는 제일 잘 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얘기 드린 것들이 사실 우리 한국 의료의 당면한 과제인 지역 필수 공공 의료의 위기 극복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기술들이 잘 개발된다면 사실은 이제 의료의 리소스 자체가 없는 중저소득 국가에도 이것들을 전파하고 한국 의료가 K 의료가 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책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뭐 이제 한국 의료 기업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데이터 문제가 있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부의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개별 어느 하나의 기술로 뭐 의사를 대체한다 이런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현시 의료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버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각각의 기관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해서 혁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슬라이드 제공 도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서준범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주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주제 발표자 두 분과 토의자 분들께서는 단상위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론 순서의 좌장을 맡은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정책개발위원회 이영성 위원장입니다. 오늘 AI 세션을 이렇게 올 때마다 항상 새로움, 놀라움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셔서 이런 질문을 던졌죠. 인간, 기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인가, 신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더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아마도 오늘 국내 양대 한림원의 공동 포럼 주제로 이 보건의료 AI, 쉽게 건강 AI를 다루고자 합니다. 석학 단체 간의 공동 이슈는 아마도 따뜻한 AI, 요즘 좀 유행하는 똘똘한 AI, 어쩌면 AI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 촘촘한 배려를 걱정하는 어떤 그런 주제가 아마 한림원 석학 단체의 공동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5분의 토론자와 2분의 연자 포함해서 7분이 토론을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대한디지털헬스학회 김현정 이사장님께서 토론회 장을 열어주시겠습니다. 김현정 이사장님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마취과학교실 교수로 계시면서 주 SMD 솔루션의 창업 경험도 있으시고 또 전 대한치과-마취과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김현정 선생님 7분간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오늘 제가 담당할 주제는 디지털 헬스와 의료 AI 융복합시다라고 좀 딱딱하게 지었는데요. 사실은 디지털 헬스와 의료 AI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의사가 뭐 아니면 개발자가 그렇지 않고요. 그러려면 많은 사실 담론과 고민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사람 중심 이게 기술 중심이 되면 사람이 소외가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이거는 굉장히 근거 중심으로 해서 정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의료 보험료 어마무시합니다. 뭐
이 최저시급 오른다 그래도 내 손에 떨어지는 거는 사실 의료보험료 떼고 나면 더 떨어지기도 하고요. 물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살기 힘듭니다. 근데 이 와중에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사실은 치료 중심이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제가 보건 정책으로 보건학 석사를 했는데 치료할 때는 예를 들면 100원이 들면 저희가 예방을 하게 되면 사실은 20원 혹은 많아봐야 50원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경제성 논리로 가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게 사실 AI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의료기관 그리고 블링블링하고 그렇지만 지금 시급한 게 돌봄입니다. 이 돌봄 어떻게 해야 될까? 다행히도 우리나라 인프라가 참 좋습니다. 뭐 인터넷 인프라 세계 최고고요. 근데 여기에서 현장에서 지금 돌봄을 받아야 되실 분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시는 분의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은 사실 뭐 케어 로봇이니 하다못해 간병 로봇이니 일본은 많이 가 있지만 그게 왜 현장에서 안 닿냐 하면 현장 사람들이 이게 기술적인 거부감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렵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근데 이거를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시급한 문제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격차하는데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건강 지식, 이 헬스 리터러시 부분도 굉장히 격차가 많고요. 그리고 이 AI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라이프로그를 하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데이터화가 되면 사실 병은 건강한 지 않은 습관에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가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200여 개 나라는 아무리 못 사는 루안다 같은 나라도 건강보험은 있는데 장기 요양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는 나라는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2008년부터 사실 물론 정치적으로 시작해서 현장의 목소리에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으로 그리고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은데 지금 급한 게 지금 간병 이슈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더 짚어보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 원탁에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 AI 뭐 기술 이런 것들은 방향 저보다도 많은 분들이 얘기할 텐데 정작 이게 사람 중심으로 가려면 쓸 사람 그리고 그거의 대상자들에 대한 고려가 지금 빠져 있다는 거 한번 짚고 싶고요. 디지털 돌봄은 산업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것 때문에 대한 디지털 헬스학회 창업 때부터 저희가 산업부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고 기재부에서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돌봄은 그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담론이 저희 학술대회나 세미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방 관리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엔 제가 오치카 제약하고 이 미팅을 좀 가졌었는데 거기에서는 이미 영차 예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예방하면 1차 예방, 2차 예방만 얘기하는데 도대체 처음에 영차 예방이 뭔가 제가 예방의학에 그렇게 관심 있는데 처음 들어봤거든요. 영어로는 zero던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아예 질병 자체를 막겠다는 것 개념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뭐 타고나는 거 아니야 그랬겠지만 사실 아주 희귀 질환 빼고는 저희가 병에 걸렸을 때 부모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 탓해야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습관을 가지면 병으로부터 보다 자유롭거든요. 이제 100살 살아야 되는데 건강이 기승전 건강이 돼야 되는데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생활 코칭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에서 없는 케어 매니징을 할 수 있는 게 AI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데이터 하게 되면 의료 데이터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런 것들이 의료 데이터에 연결될 때 보다 한국형 이런 그 통합적인 AI 모델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 기반으로 기술만 막아버리면 사람들이 기술 자체가 공포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배려라든가 많은 이거는 사실 경험 디자인이라든가 소프트한
어프로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진짜 말랑말랑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를 생각하시고 인간의 존엄과 그리고 그 돌봄이라는 자립중심이라는 중요한 그 본질적 가치에 주력을 두면서 다시 한번 기술과 사람과 제도와 뭐 이런 것들이 만나야 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디지털 헬스 전반에 대한 AI 그리고 융복학 시대에 다뤄야 할 내용 전반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에 그 경험 경제학, 그 행동 경제학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쩌면 그 닥터 쇼핑, 이 호스피탈 쇼핑 이런 어떤 행동 행태들이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석세스 페일리어에 대한 경험을 갖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의외로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토론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토론자는 현재 의학한림원 정책위원으로 계신 이민진 교수님입니다. 이민진 교수님께서는 의료 AI의 임상 적용과 현실 기반의 표준화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주로 국가의료 AI 플랫폼의 아키텍트에 대한 그런 고민에 대한 토론을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의견 들어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병리 전문의 이민진입니다. 오늘 저는 의료 AI가 환자의 진료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표준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의료 환경은 연구 환경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 역시 실제 진료가 이루어지는 현실 세계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AI가 연구 단계에서는 굉장히 우리를 놀랍게 하는 높은 성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막상 병원에 도입이 되면 그 성능이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본질적인 이유는 진료 환경이 정적인 세계가 아니라 매일 변화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분포가 바뀌고 또 EMR 템플릿이 또 병원마다 다르고 스캐너나 염색 촬영 장비는 계속 교체가 되고 업무 흐름도 병원이나 계절 또 시간대마다 계속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는 결국 데이터 드리프트를 만들어내고 AI 모델은 훈련받지 않은 낯선 환경에 부딪혔을 때 자신감은 높은데 경험 부족으로 인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AI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사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면 윈년차 또는 담당 교수님께 노티파이를 하도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AI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조용히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안전성이 근본적으로 취약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AI는 단순히 정답을 제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스스로 감지하고 의료진에게 노티파이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국제적인 기술 흐름도 사람과 AI가 하나의 룹에서 피드백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의료 AI야말로 이러한 피드백 구조가 가장 핵심적인 표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상 현장을 기반으로 의료 AI 표준화를 다음 이 5가지의 프레임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효용성과 실용성입니다. AI가 환자 진료에 어떠한 가치를 주는지 기술적 성능보다는 환자 중심의 결과 개선을 최종적인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확성과 안전성입니다. 데이터 드리프트를 모니터링하는 체계, 또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구조가 포함된 진정한 임상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편의성과 효율성입니다. EMR,
또 팩스, EHR 등과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어야 되고 AI 결과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제시되는지, 그래서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율성이 증가되는지가 모델의 성능만큼 중요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데이터 소스로서의 가치입니다. AI를 사용하는 것이 곧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스템이어야 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해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AI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이 데이터를 구조화된 결과값, 즉 용어나 코드가 표준화를 따르는 최소 공통 데이터셋으로 저장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에셋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외부 검증 및 일반화 가능성입니다. 단일 기관에서 성능이 아주 좋다, 이런 것은 표준이 될 수 없고요. 다양한 환경에서 언제든지 재현 가능한 구조가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테스트베드 기반의 단계적 검증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 AI는 비로소 실제 의료 시스템의 일부가 돼서 놀라운 그 효율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준화를 위한 구현 전략으로 저는 테스트베드 중심의 단계적 검증 체계를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현행 의료 AI는 신약 개발과는 달리 일상에서 사상에 해당되는 그 단계적 검증 체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테스트베드는 단순한 파일럿이 아니라 의료 AI의 임상시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페이스 1에서는 드리프트 발생 여부를 탐지하고 불확실성 기반의 노티파이 등 기능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고, 페이스 2에서는 워크플로어의 적합성,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등 사용성 평가, 그리고 리얼 월드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내는지에 대한 정량화 같은 현장 적합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 과정을 표준 경로로 정제 문서화함으로써 현장에서 검증된 절차가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 AI의 표준화는 임상 현실의 복합성과 안전성 원칙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과 표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의료 AI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테스트베드에서 발생하는 경험을 체계화하고 AI가 불확실성을 노티파이 하도록 설계하고 드리프트를 관리하는 안전 루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지속적인 안정성, 그리고 현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향후 의료 AI의 신뢰성과 확장성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가 이러한 표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첫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민진 교수님 토론을 들어보면 그 양대 한림원에서 이제 이런 공동 포럼을 하는데 그 AI 주제를 놓고 보면 그 과기부에서 이제 기초 연구를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R&D 단계부터 이게 이제 시제품이 나와서 식약처를 거쳐서 이제 임상 허가를 받으면 또 이제 심평원이나 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네카에서 임상적인 어떤 사용에 대한 평가가 되는데, 가끔 과기부나 산자부 쪽에서 좋은 제품으로 이 수상까지 한 게 식약처를 통과하고도 병원에서 쓰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 주기에서 최종 사용자인 엔더 유저인 의사의 임상 의사의 관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게 최근 그 2025년 그 세계 의사회 월드 WMA에서 AI 그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과정에든 임상 의사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선언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아마 우리 양대 한림원의 어떤 공동의 노력으로 소위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이 영역에서 대단히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민진 교수님 임상 영역에서의 아키텍트 구성에 대한 토론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그 좀 영역을
공공보건 사업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울산대학교 예방의학과 옥민수 교수님입니다. 옥민수 교수님은 현재 울산시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고 또 그 지역 권역 심내 혈관질환센터 예방관리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역 사회 영역에서의 AI 도입에 관련된 정책 연구와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맡고 있습니다. 예, 옥민수님 7분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뭐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두 분 발제자께서 상당히 방향성 있는 얘기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발표를 할 때 사실 손에 잡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자료를 준비를 해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서 뭐 사람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결국 기술이라는 거는 사람을 돕는 형태가 돼야 한다. 사람 내음이 내하는 기술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적정 기술이라고 들어보셨죠? 단어. 맨 왼쪽의 사진은 라이프스트로 그 정수기, 휴대용 정수기이고요. 두 번째는 네오너처라고 해서 폐 자동차를 이용한 인큐베이터입니다. 네, 그렇고 마지막 그 그림은 피부백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휴대용 변기이에요. 각 지역에 정말 필요한 기술을 실제 적용해서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해야 결국엔 AI가 확산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이걸 갖고 와봤습니다. 그 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지역으로 혁신 R&D라는 걸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활용해서 울산에서 특히 이제 퇴원 후 관리 체계를 기존에 해왔던데 초점을 정신질환자에 초점을 둬서 모델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자살률을 낮추는 걸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네카에서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을 관심 있게 이영숙 교수님께서 봐주셔가지고 소개를 한 것 같은데 핵심은 PRO입니다. PRO, Patient Reported Outcome이라고 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려면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AI가 뭐 이런 연구가 갑자기 저한테 주어졌을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동안 2020년 정도부터 거의 한 5년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개발에서 활용 경험을 축적을 하고 있는데요. 5년 정도로 지금 사업은 진행을 할 거고요. 현재 이제 1년차 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제 실행을 하고 효과 평가를 진행을 3년차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확산을 해서 더 확산 모델을 만드는 형태로 될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실제 좀 그래픽적으로 저는 이런 거를 잘 못 만드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픽적으로 좀 나이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스마트 홈케어라는 실제 재택에서 쓸 수 있는 PRO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연구 과제에서는 생체 정보까지도 결합시켜서 플랫폼을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아까 이제 발제자께서 이제 이런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슬이 있어도 꿰어야서 말이듯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결국엔 뭐가 문제고 이거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홈페이지 뭐 앱이랑 웹 구성은 다들 상상할 수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하나 좀 시사점은 단순히 한 명의 주치, 한 명의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형태는 지양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기관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제 웹 페이지의 맨 오른쪽 그림이고 그리고 환자에 드리븐 해야 된다. 환자의 그 평가 결과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저는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또 환자에게 득이 되는 형태의 피드백을 줘야 한다. 그래야 환자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한다라는 걸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이 결과를 보여주고 그걸 바탕으로 지침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주제와 관계되어 있는 AI적인 요소가 더 결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아직 개발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이 지침이라는 게 사실 가장 최신의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실시간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거를 챗봇으로 기능을 좀 업데이트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이 앞으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일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관심 있는 건 환자에게 득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결과 바탕으로 보건의료 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계 체계가 돼야 한다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근데 그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료들을 단순히 이제 서비스 연계를 하려면 한 개 기관만 이 결과를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보는 거를 현재 적용 중에 있다. 여기는 저희 울산대학교 병원의 EMR 외래 환자 창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아이콘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그 PRO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시보드를 통해서 환자들의 응답한 결과와 실제 생체 정보의 일부, 그러니까 저거는 생체 정보를 본인이 직접 입력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측정한 건 아니고요. 그거를 보여주는 형태로 해서 이거를 한 개의 기관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다기관이 다 볼 수 있는 형태로 심으려고 하고 있고, 더불어 보건의료 쪽, 그러니까 보건의료 복지까지 뭐 광역 정신건강센터라던가 아니면 보건 쪽의 보건소라던가 다 연계해서 볼 수 있는 형태로 할 생각이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실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만약에 정신질환자가 내가 퇴원 이후에 만약에 우울 증상을 좀 관리를 하고 싶다 할 때 약 먹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를 PR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실제 중지를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정신질환자의 그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걷기라던가 운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응답을 바탕으로 실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돌봄 자원이라던가 실제 그분들의 뭐 지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연계하는 거를 모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 있고 실제 여기에서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용자가 원한다고 하면 몸 튼튼 마음 튼튼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정신질환자가 퇴원 이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르고 실제 신청도 하는지도 모르고 모니터링도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복지 서비스에서 얘기하는 신청주의 서비스의 한계점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는 형태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 이런 거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연계할 수 있게끔 저희가 거기 관련된 그 아까 챗봇이라는 게 단순히 환자를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관리자들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결론인데요. 필요로부터 시작되는 기술이자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기술로 좀 가야겠다. 그래서 수요 견인형 기술로 가자. 이런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같이 연계 협력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옥민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 정부로 표방하고 있죠. 그리고 AI 전략위를 구축해서 어쩌면 R&D가 일반 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 좀 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기한림원과 이 의학한림원의 공동 연구도 이런 거를 서로 한림원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인데, 의학한림원은 최근에 시니의사 지원센터라 해서 이제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현장에 참여하면서 주로 진료 상담이나 환자 교육 훈련에도 참여하는 이런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한림원과 함께 아마 이런 공공 사업이나 지역 의료 취약지에 대한 문제 해결에 참여하게 된다면 여러 R&D뿐만 아니라 실증 사업비 확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예, 다음은 다음 연자는 기술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이스트의 김재철 AI-대학원 애종철 교수님께 보건의료 기술과 특히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종철 선생님은 현재 공학부 과기한림원 공학부 정회원이시고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에도 정회원으로 계시고 IEEE 펠로우로 계십니다. 애종철 선생님 부탁합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논의할 내용은요. 앞에서도 이제 서주명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시고 또 요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보건의료 파운데이션 모델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왜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축이 돼야 되는지 그런 현황과 제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얘기하기 전에 의료 데이터들은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구조화된 형태의 데이터들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제 의료 데이터 노트처럼 unnaturally structure 아니면 또 비구조화된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의료복지 파운데이션, 보건의료 파운데이션 모델도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런 비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는 최근에 이제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종단 데이터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형태의 파운데이션 모델로 등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논의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EHR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보험 코드나 이런 것처럼 어떤 환자들별로 그런 종단적인 데이터들이 계속 많은 환자들에 대해서 모이게 되는데요. 그럼 거기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과거 시대, 과거의 데이터와 그리고 많은 사람의 데이터를 통했을 때 앞으로 이 환자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어떤 예측하는 시퀀스로서 예측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주만 교수님께서도 간단히 보여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런 연구에 이제 아주 재미있는 아주 익사이팅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네이처에 얼마 전에 이제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UK 바이오뱅크를 이용해 가지고 이 트레이닝을 하고 나니까 10년 후에 발병할 질병을 예측하고 할 수 있더라라는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덜 언론에 공론화되기는 했지만 이게 더 파워풀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불과 몇 주 전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의료 EMR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에픽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에픽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아놓은 이미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이거를 트레이닝을 해서 보니까 실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보면은 거의 많은 이 질병의 진화 예측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결국 에픽에서 사용한 것은 지금 에픽이 이제 코스모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그 에픽 EMR이 가지고 있는 1,800개의 하스피털과 그리고 한 3억 명의 데이터, 그리고 한 4만 1,000개의 클리닉으로부터 모아둔 데이터를 가지고 공공 데이터를 모으는 걸 이제 성공적으로 했고, 그걸 바탕으로 이걸 훈련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에픽이 꿈꾸고 있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미래는 이제 병원에 환자들이 딱 오게 되면 EMR 데이터에서 이걸 통해서 뭐 sepsis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페이션트가 디트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리어드미션을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베스트 케어 초이스가 어떤 건지, 그리고 기타 등 여러 가지 그런 질병에 대한 것들을 의사한테 환자가 들어온 순간 이거에 대해서 같이 보여주면서 진단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AI 관련된 데이터를 매니지한다든지 아니면 병원 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EMR에다 같이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에픽 시스템에서 이제 꿈꾸고 있는 에픽 AI 통합 시스템의 그런 예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구현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보건의료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 건보 데이터를 결합만 시킬 수 있으면 이것이 상당히 이용이 가능할 텐데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결합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사망자들이라도 결합시킬 수 있다면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도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실제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오픈 에비던스,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것을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 그 의료 신호 데이터까지 결합해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에이전틱한 AI 모델을 결합해서 하는 그런 연구들도 이제 만들어졌고, 이거에 관련된 이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이제 개인화된 그런 그 멀티오믹스 데이터, 특히 아니면 또 PHR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그 사이언스에서 공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놀랐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 피에서 그런 단백질만을 분석을 하면 한 60개 디지즈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AI 모델이 이제 최근에 보고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히나 이제 유전체 그 홀지놈 시퀀스 같은 것들이 분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딥마인드 같은 경우는 이걸 분석할 수 있는 알파지놈이라는 새로운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펑셔널한
그런 오믹스랑 매핑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진단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델들이 결국은 어떤 이런 AI, LLM 기반을 통해서 각각의 임상 데이터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 모델을 합쳐서 통합적인 진료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코파일럿 형태의 이런 멀티 모델을 구축하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제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더더군다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의료의 형태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료기관들 지금 대부분은 이제 각각의 대형 병원들이 있고 로컬 병원들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파운데이션 보건의료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병원별로 이제 구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 데이터에서 뭐 유사 환자라든지 약물 처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의 이제 진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있고 거기에 연합돼 있는 이런 로컬 병원들이 하면서 만약 어떤 병원에 환자들이 들어오면 이런 것과 유사했던 케이스들이 이 대형병원에 같이 연합돼 있는 대형병원에서 어떤 케이스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진료를 하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어떻게 병원에 전원을 해야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콘소시엄 형태 아니면 어떤 연합 형태의 그런 의료계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보건의료 파운데이션 모델이 어떤 대형 병원 중심으로 해서 구축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기존의 AI들이 어떤 소규모 병원 단위 시점에서의 데이터였다고 하면 이제는 대규모 병에서 국가 차원 아니면 종단적 데이터를 이용하는 그런 헬스케어 AI가 이제 도래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단일 모델리티 영상만에 다는 것이 아니라 뭐 EHI 영상 유전체 뭐 그 영상 그 의료 데이터까지 하는 모달리티 통합과 그리고 또 그 병원과의 에이전트 기반으로 계층적인 통합하는 시대의 의료 생태계 변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런 데이터를 이용한 초개인화된 예방 예측 및 치료들이 가는 방향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종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술 그리고 가치 그리고 사업화 영역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이 이제 인허가 관리 이슈가 마지막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 냉장고를 분류할 때 이게 이 전자제품군일까 아니면 생활 가전제품군일까 이렇게 얘기했던 논란이 기억납니다. 특히 이제 의료와 관련된 이 이슈는 이 규제, 인허가 관리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정보통신이 엄청 발달했던 그 야사 중에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최신청 우정국에 그 정보통신의 문외한인 우정국에 두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라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병관 사무관님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의료 제품의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김병관 의료기기 안전국 사무관님께서는 현재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 의료제품 TF에 계시고 전 그 규제개혁 법무 담당관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의료기기 정책과도 관여하셨기 때문에 소위 규제 영역과 임상 영역에 다 넘나드는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관 사무관님 7분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 의료제품 태스크포스 팀의 김병관 사무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디지털 헬스와 의료 인공지능 관련된 규제 그리고 법 체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의료 제품에 대한 규제, 특히 이제 의료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의료 제품에 대한 규제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또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에 대한 사항입니다. 데이터의 이제 연구 목적의 활용이라든지 또 의료기관에서 이제 만들어진 보건의료 데이터의 이제 활용,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이 데이터에 대한 규제가 있고요. 흔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제 의료법 같은 보건복지부에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의료 인공지능 제품에 대한 인허가와 안전관리에 대한 이제 법을 만들고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제품들이 허가를 받아서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사항 또한 이제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 평가 같은 추가적인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헬스와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영역의 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찾을 때 어떤 규제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의료 제품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에서 왔기 때문에 그 인허가 관련된 이제 법 그리고 제품의 안전 관리를 서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의료 제품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낯설기도 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의료기기, 그다음에 디지털 융합의약품, 디지털 의료 건강지원기기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의료기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나 무형의 소프트웨어 같은 제품들이고요. 디지털 의료건강지원기기는 오늘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에는 이제 비의료기기, 웰리스 소프트웨어로 불렸던 것들인데 만성 질환자의 운동이나 식이 관리라든지 이제 뭐 심박수, 체지방 측정을 하기 위한 이제 건강관리 제품도 디지털 헬스 영역에서 이제 그런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서 최소한의 자율 규제가 도입됐습니다. 디지털 융합의약품은 이러한 의약품이 디지털 의료기기나 디지털 건강지원기기랑 활용이 되면서 의약품의 어떤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안정성이 높아질 때 디지털 융합의약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특히 이제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핵심인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이제 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의료기기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과 이제 소프트웨어, 무형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의료기기 의약품을 보시면 하드웨어 기반이고 공장에서 이제 생산되는 게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은 형태가 없거나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고 또한 허가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료기기 의약품에 대한 규제와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운 이런 법률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규제는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제의료기기 규제 당국자 포럼이라는 이제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그다음에 유럽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식약처와 같은 10개 국가의 기관이 만나서 이제 매달 얘기도 하고 1년에 2번 총회도 하면서 새로운 규제를 계속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 국가가 법률은 다 다르지만 기본적인 의료제품 규제에 대한 원칙은 일치시키려고 하고 조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료제품에 대한 규제에 대한 접근은 이제 국가가 이제 스스로 이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전 세계적인 국가의 국제조화가 원칙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발빠르게 그런 국제적인 규제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최초로 저희가 이제 이 의료기기 규제 당국자 포럼 인공지능 의장국을 또 수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의료제품법을 만들면서 규제가 예측 가능한 규제, 투명한 규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과연 규제의 대상인가? 의료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헬스 영역에서 어떤 것이 규제 영역인가가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 같은 것은 진단이나 치료, 예측, 예후 관리, 예방, 일반적으로 의료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다 디지털 의료기기로 분류가 됩니다. 다만 병원 이제 병원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뭐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 그리고 뭐 전자 차트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업무 효율화를 하기 위한 것은 이제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이제 규제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이제 병원에서 해야 되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 인공지능 제품의 이제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후양적으로 획득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식약처장 승인이 면제된다든지 일부 임상시험은 임상시험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갑취할 수 있다든지 이런 이제 변화가 좀 있었고요. 또 인허가 같은 경우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허가도 저희가 이제 허가를 하면서 내 인공지능 제품은 어떻게 앞으로 학습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변경 계획을 사전에 승인을 하고 그대로 변경을 하는 경우는 제도를 간소화하는 것. 또한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사항도 중요한데요. 인공지능의 보안에 대한 사항 그리고 인공지능 의료 제품에 대한 이제 인공지능 위험 관리에 대한 사항, 또 투명성, 이제 학습 데이터에 대한 관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게 디지털 의료제품법의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의료제품법의 규제가 만들어져서 다 이제 완성된 거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아까 그 서준문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이 올해 초에 한 1000개 정도 우리나라가 500, 600 정도 했지만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허가했거나 미국이 허가한 의료기기는 전부 다 기계학습에 기반한 전통적인 인공지능 의료기기입니다.
올해 유럽에서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를 허가를 처음 했고요. 우리나라도 현재 그 2건의 허가가 신청되어 있는데 점차 인공지능 기술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의료기기 경계도 모호해지고 또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의 의료 제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제가 없는 것이 좋은가는 또다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기라는 것은 이제 허가제도가 있는데 허가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걸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금지한다는 것은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규제가 없다게 되면은 누구나 다 이것을 만들 수 있고 또한 이것이 잘못됐을 때 법적 책임과 그다음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적인 바운더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하고 또한 기술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의료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 우리나라에 이제 인공지능 기본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디지털 의료제품법은 일반적으로 수직적 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법안이고요. 인공지능 기본법은 수평적인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용량 디지털 의료기기는 고용량 인공지능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이제 인공지능 기본법과 디지털 의료제품법과의 두 가지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수직법인 디지털 의료제품법을 준수하면 인공지능 기본법은 중복 규제를 하자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로써 5분의 토론자의 토론을 마치고 이제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분 모두를 모시고 추가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접수된 질문이 있습니다. 7가지 정도 주제가 있는데요. 지금 자막을 통해서 사전 질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보면 아마 코로나 영향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아마 절박함에서 나온 질문이 아닐까 봅니다. 소위 각종 감염 염증 지수를 파악하는 AI 만들 수 없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애종철 선생님 혹시 사전에 답변 좀 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아까 좋은 질문이시고요. 아까 제가 발표 자료에서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린 것과 또 상당히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그 피에서 피를 통해서 단백질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실제 아까도 보신 것처럼 60개 이상의 질병을 다 예측할 수 있고 이러는 것들에 대한 AI 모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생각은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런 염증 지수뿐만 아니라 그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피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바이오 마커들을 다 이용한 그 총체적으로 이제 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형태의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실제 환자용 맞춤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그런 연구 방향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최근에도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 빅데이터들을 그 바이오 빅데이터를 모으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런 데이터를 이용하면 더욱더 많이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으니까 일반 국민들로부터 이런 질문 들으니까 2000년 초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테라노스사 그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그 아주 젊은 스탠포드 화학과 여학생이 학교 졸업도 하지도 않고 중도에 나와서 이제 테라노스사를 차렸는데 결국 큰 사기였죠. 그래가 한 10년 정도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AI가 모든 걸 해결해 주면 이런 거에 어떤 이런 부작용도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예, 두 번째 그 사전 질의 내용입니다. 주로 의료 AI의 그 안전성에 대한 건데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뭔지 이거는 아무래도 식약처 김명환 의원님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네, 사실 이 질문 받았을 때 저희가 최근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정부 전산센터에서 이제 불이 났었을 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모 기업에서 개인정보 누출 사건이 났을 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지만 저희는 좀 비슷하다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어쨌든 물리적이나 기술적인 이제 전자적 침해 행위, 결국 사이버 보안에 관련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거와 달리 이제 이런 인공지능 제품도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어쨌든 그 의료에 쓰이는 걸 고려할 때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적절하게 보호가 되지 않았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용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제 취약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보완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약간 많은 이제 규모의 이제 연구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의료 인공지능 제품에 대한 이제 AI 밤 같은 어떤 기술적인 사항들 그리고 이제 레드 티밍처럼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제 적대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정책이 조금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전 질의 내용입니다. 의료 AI가 단순한 결정 지원을 넘어서 임상 결정을 주도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예, 서주문 선생님 주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괜찮으시면 네 번째 질문까지 같이 묶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은 AI 진단이 틀렸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기준 네. 예, 같이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저는 같이 묶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의료 행위라는 것이 그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 또는 사회 정책적인 측면들이 항상 같이 그 고려돼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 많은 연구들이 실제로 어떤 정해진 조건에서의 대답을 내는 데는 인공지능이 전문가를 뛰어넘는다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면서 임상 결정을 주도한다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일로에서 정해진 조건에서 인공지능이 임상 결정을 잘한다는 거하고 의료 현장에서 결정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환자의 경제적인 조건 또는 그 사회가 용인하는 그 의료 결정에 있어서의 그 여유, 경제적 여유, 그리고 그 환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 사회적 신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임상 결정을 주도하는 것을 의료진이 아니라 의료 AI가 하는 거는 의료진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들이 이제 네 번째 질문인 인공지능의 진단이 틀렸을 때의 책임과 연계가 됩니다. 의료 현장의 모든 것들은 정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이 틀렸을 때의 여러 가지 책임 소재의 이슈들이 생기고 특히 현대 의료는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표준화된 진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표준화된 진료를 따랐을 때는 환자의 결과가 나빠도 최소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게 표준인데 개인화된 인공지능의 진단의 결과가 틀렸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는 문제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거는 국내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고요. 특히 이 인공지능이라는 소프트웨어는 법적인 격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책임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와 연관되어 있는 누군가 또는 법인이 책임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대법 체계에서는. 그렇다면 그 AI를 개발한 회사가 책임지거나 그 AI를 도입한 병원이 책임지거나 그 AI를 활용한 의사가 책임지거나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쓰이는 모든 AI는 AI의 독자적인 판단을 용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AI의 보조는 참고치이고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의료진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냐 그런 문제는 아닌데 이거는 그 사회 구조적으로 큰 변화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AI의 진단을 의사들보다 더 믿어서 AI를 따르겠다고 결론이 도달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관련돼서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 AI의 독자적인 판단을 믿을 거냐? 그렇지만 의료진이 관여하는 걸 따르느냐? 현재의 단계에서는 AI의 보조를 받는 의료진의 판단을 훨씬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간단히 다시 얘기 드리면 현재는 이거 어떻게 책임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고 이것들은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현정 교수님, 예, 잠깐 코멘트.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사실은 자율주행하고 일맥상통하는 지금 이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의료하면 굉장히 좀 고귀하고 뭔가 많은 사람 소중한 생명 하나를 구하는데 돈쯤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건 정책으로 가면 냉정하게 경제성의 원리가 되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기 중서부 이렇게 리모트 의료는 의료진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미국 갔을 때 한번 돌았었는데 세계주를 좀 돌아보면서 느낀 게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점점 지역 소멸되면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돼야 되는데 지역사회의 뭐 필수 의료, 공공의료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론은 저는 사회가 즉 나라가 이거는 많은 에러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일어난다면 나라가 그 부분에서 책임지는 사회적 책임 기반 그러니까 보험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없는 게 지금 필수 의료가 무너지는 거는 이게 쉽게 말해서 돈은 안 되는데 책임이 너무 과중한 거예요. 상과 의사가 어쩔 수 없이 이 의료사고가 나면 이게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전부 다 이 말프랙티스 인슈런스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있는 척 한데 이게 유명무실 하거든요.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결국은 제도적으로 나라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거는 해결할 수 없고 담론이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예, 의견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중요한 이시죠. 의학을 우리가 의과학으로 보아야 할 거냐, 아니면 의료 그 예술 또는 의료 시술 과정의 하나의 이런 영역까지 보아야 할 거냐에 대한 아주 그동안 논의가 되고 있던 거의 연속선상이라고 봅니다.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제안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다섯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이 지역사회 보건복지 서비스에 새로운 직업이 생길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미래가 불가능하면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가자 뭐 이런 내용인데 옥민수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답변을 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AI가 새로운 직업, 직종을 만들 수 있을까? 되게 박제가 되고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왜냐하면 예측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근데 AI 자체가 그냥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근데 저는 직업과 직종은 AI가 만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산과 돈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AI에 예산과 돈을 투자하면 새로운 직접과 직종, 직업이 탄생할 수 있겠죠.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AI가 그럼 뭘 도와줄 수 있느냐 하면 기존에 일하고 있던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들의 업무 로딩을 줄임으로써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그 풀이 확장될 수 있을 거다라는 저는 먼저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고상백 선생님도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역사회 소멸이 되고 의사가 부족하고 그럴 때에 이 지역사회에서 AI로 활용한 직업이 생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특히 이제 고령화가 추진이 되면서 이제 돌봄 서비스 영역들이 굉장히 커지는데 이게 AI 기술로만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돌봄 노동에 담당하고 있는 전문 영역 간의 연계 그리고 그 인력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AI가 보조되는 형태의 직업군은 생길 수 있으나 여전히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환자들 또는 고령 환자들의 돌봄 영역에 사람이 필요한 부분은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의료기관 데이터 형식 상이한 부분, 표준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 이민진 교수님. 예. 네, 이 데이터 형식이 상이하다는 점,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인데 이 데이터의 표준화 문제는 사실 이제 이전에도 많은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 역시도 의료 AI 혁신의 가장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연구를 하거나 어떠한
의료 AI를 개발하고 싶을 때 이 데이터들을 보면서 기관마다 의료기관마다 데이터가 너무 다르다. 이 데이터를 도대체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고민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데이터의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고 데이터의 구조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EMR 회사가 지금 300여 개가 있고 그 각 병원에서 각각 다른 EMR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구축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20여 년간 병원에서 계속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 병원마다 병원 고유의 레거시 구조가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똑같은 혈압이나 같은 당뇨 수치라도 병원마다 이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링 또는 테이블 구조 코드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AI가 드리프트에 취약해지고 일반화가 어려워집니다. 잠깐 그 자료 좀 띄워주시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는 첫 단계가 저는 바로 데이터 구조의 표준화, 즉 미니멀 커먼 데이터셋 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파이어라는 글로벌 데이터 상호 운영성 표준을 만들고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 표준을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구조적인 통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표준화 작업은 막대한 인력과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표준을 기반으로 테스트베드 실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데이터는 사실 뭐 너무 광범위하고 멀티 모달이고 뭐 용량도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이 데이터를 표준화한다는 작업이 참 너무나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동적으로 그 기존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이 파이어에 맞춘 그런 표준화 데이터로 만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AI를 활용해서 이 자동적으로 이 데이터를 표준화 데이터로 전환하는 이러한 솔루션에 대한 개발과 실증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도 테스트베드에서 데이터가 실제로 이동하는 그 과정을 추적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오류를 분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제대로 된 데이터셋이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은 정부의 어떤 정책 추진력, 그리고 병원에서의 협조, 산업체의 기술 역량, 그리고 국민의 데이터 신뢰, 이 네 가지가 모두 통합적으로 같이 작용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준범 선생님. 예, 제가 좀 공정해지기 위해서 얘기 드리면 정부 차원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뭐 제가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지만 이 정보화 사업이라는 이게 이제 상호 운영성 측면에서 질문 주신 대로 이 AI 혁신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보건의료 정보원을 중심으로 많은 R&D와 정보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서 잠깐 코멘트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도 기반에 관련된 예산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 체감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하고 연결됩니다. 내년부터 이 통합돌봄법이 이제 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 사회에 AI 돌봄 기술이 돌봄 공백을 메꿀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아마도 AI 관련된 많은 예산을 국민들이 체감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맛보기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김현정 교수님과 고상백 교수님께서 코멘트 먼저 주십시오. 김현정 선생님. 일단 그 AI 돌봄 기술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언제의 문제거든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사실은 사람들이 큐어하고 케어를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큐어는 의료기관에서 정해진 질환을 대상으로 진단하거나 치료하거나 뭐 이런 건데요. 케어는 질병하고 상관없이 이게 10개 이내의 서비스입니다. 먹여주고 닦아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이런 거거든요. 사실 산업적인 관점에서 계속 이게 돈 얘기가 많이 빠졌는데 결국은 이게 AI가 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리서치도 산업적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요. 그쪽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게 저는 디지털 돌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돌봄 공백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기술로 대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저도 담론 상태에 빠지고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기 그 2007년도에 초고령 사례로 넘어간 일본은 많이 배울 수 있는 이미 롤모델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빨리 벤치마킹하고 한국형 이런 AI 돌봄 기술이 접목된 그 디지털 돌봄이 정착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상민 선생님. 예,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머니가 두 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에도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람 중심으로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지 않고 서비스에 사람이 맞추다 보니까 이 돌봄 공백이 생기고요. 또 노동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돌봄 공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디지털 헬스와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런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중 질문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구조의 AI 기반 행위가 어떤 기존 수가를 대체할 수 있냐, 절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냐에 대한 궁금증인데 혹시 토론자분들께서 답변, 예, 고상배 선생님.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아까 서준범 교수님이 보여주었던 여러 기술 중에 일부가 수가에 지금 들어와 있는 여러 행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행위별 수가제, 현행에서는 행위별 수가제지만 앞으로 이제 고령화 추세에 이 행위별 수가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지금 AI 기반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질병 부담이 증가할 거거든요. 이 질병 부담을 우리가 사회가 떠안으려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술적 요소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을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예를 들면 포괄 수가제나 가치 기반 수가제도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논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의료보험 수가에서 약가를 결정할 때 이제 제약 개발 과정 비용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AI는 어쩌면 서비스 단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임상 의사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그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화하는 새로운 개념의 그 지불제도 개념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이게 최근에 가치 기반 그러니까 임상적 유효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 소비자 단에서 생각하는 가치에 얼마나 이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일을 향후에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다른 분 더 없으시면 시간이 거의 끝날 시간입니다. 플로우에 계신 분 혹시 현장 질문 있으시면 코멘트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이 마지막이어서 그러면 따로 더 플로우에 의견이 없으시면 자장은 시간을 잘 마치는 게 자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5시에 시간을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